뭐 놀림,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발생한 놀림이냐, 비아냥, 뭐 비웃음 이런 것도 사실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학폭 제도가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교육 당국계에 있다고 봅니다. 신학기에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요즘 학교 폭력, 뭐 우리 때보다 무섭다던데, 더 심하다던데, 우리 아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애가 그러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되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 폭력, 그리고 학부모도 사실은 잘 모르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히 알려주실 전문 변호사님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의 학교 폭력은 단순하게 뭐 애들이니까 싸울 수도 있지, 이런 수준을 좀 넘어가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네, 학생들 간의 이렇게 투닥거림 정도가 학교 폭력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제가 이제 이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뭐 일반적인 투닥거림 수준의 학교 폭력도 있지만 범죄에까지 이르는, 이를테면 성범죄,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상해, 폭행, 뭐 공갈 이런 형사 범죄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를테면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이 좀 나이가 있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사건은 많이 맞아요.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부모로서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일단은 부모로서 대처가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대체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네. 많이 좀 혼란을 갖고 있으세요. 그 학부모님들은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들조차도 이게 학교 폭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을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뭐 상해, 폭행, 뭐 협박, 모욕, 명예훼손, 그다음에 뭐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학교 내외에서, 즉 장소 불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교 안에서만 발생해야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 밖에, 이를테면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집이라든지, 심지어는 학교 밖에 뭐 길에서 뭐 이렇게 발생하는 학교 폭력도 이 사건도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학생일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만 학생이면 되고,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라 뭐 성인인, 예를 들면 학부모라든지 또는 학생들 중에, 그 청소년 중에서도 학교를 관둔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소년한테 받은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이것도 학교 폭력으로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도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비인가 학교라든지 요즘 네. 뭐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라든지 학폭법이 적용 안 된다, 이런 소문들도 저는 네. 좀 들었는데 맞나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그 학교의 범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지만 외국인 학교도 그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도 학폭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국제학교는 거기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제학교 자체의 규정이라든지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일반 법의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까지가 학교 폭력일까? 뭐 예를 들어서 폭행에도 수위가 또 있고, 뭐 폭언에도 수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애매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발표하고 뭐 이렇게 뭐 학교 생활 하는데 몇몇 무리들이 좀 계속 비아냥거리고 뭐 하는 정도다, 이런 것도 학폭으로 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뭐 놀림,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발생한 놀림이냐, 비아냥, 뭐 비웃음 이런 것도 사실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 폭력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학교 폭력이 된다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비아냥이나 별명 부르고 이런 게 다 학교 폭력이 된다는 식으로.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법률 규정을 읊어드렸듯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행위인 경우에만 학교 폭력을 봐야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흔히 있는 이런 거 갖고 바로 학교 폭력을 한다면
한다면 저는 이거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봐야 된다.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학교폭력이지만 그쵸,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이제 많이 소송을 했었는데 학교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 사건을 의뢰해가지고 제가 소송을 진행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되지 않아서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여러 건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놀림이나 비아냥이나 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에 목격자가 없을 때에 본인만의 진술로도 학교폭력으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실제로 많은 학교 현장에서 네. 본인 진술만 갖고도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가 되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지능범처럼 무고가 예, 또 될 수도 있죠. 정교하게 그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진술만 갖고 이게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진술만 갖고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접하시는 단어가 학교폭력위원회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학폭이라는 게 어떤 기관이고 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누가 구성돼서 이런 판결을 내리고 만약에 그거에 내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건데 이제 그걸 줄여서 이제 학폭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학폭위가 학교 단위별로 있었어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학교 단위로 있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게 빈발하고 하니까 그 부담이 많다. 학교들이 부담이 많고 학교별로 편차가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그쵸. 많으니까 그걸 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사건을 담당하는데요.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그 설치의 근거,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즉 법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고요.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를 해서 그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 뒤에 만약에 학교폭력이 맞다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징계를 결정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학폭위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 네. 즉 학폭위 결정이 잘못된 억울하다.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경우에 뭐 피해 학생이든지 가해 학생이든지 그 불만을 가진 학생은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은 그러면 어느 분들이 학폭위를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는 저 같은 이제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 그다음에 뭐 교사, 그 외에 뭐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이런 분들이 이제 자격 요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은 학부모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공감이나 뭐 관심도는 많으시긴 하겠지만 전문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학폭위가 그 저 같은 이제 변호사들은 거의 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요? 있어도 한 분 정도 있고 대부분은 다 이제 비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폭위 결정이 사실 제가 아까 그 법률 규정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떤 법적인 기구고 법에서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분들이 위원을 하다 보니까 좀 결과적으로는 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을 해석하거나 법 해석이거나 아니면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폭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학폭위는 아까 그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학폭위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또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네. 요 학교폭력 전담 기구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학부모와 교사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피해자 학부모라면 좀 이제 교사나 뭐 학부모들이 특정 학생과 친분에 의해서 조금 공정하지 못한 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피 신청 제도가 불공정한 심의를 할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에 구성이 돼 있고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이제 학폭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학부모 위원들이 거기 선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학폭 사건의 문제가 되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연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냐,
누군가 어떤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친분 관계에 그럴 의해서 수 좀 있죠. 불공정한 판단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학폭 제도가 약간 이제 지금 이제 학폭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 전에는 학폭위가 교육청에 있지 않고 학교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학폭법에서는 이제 학폭위원 중에 과반수를 그 학부모로서 직접 선출하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를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한 그 규정을 둔 이유는 예전에는 학폭 사건이 이제 그 학교 단위에서 그냥 교사들이 자기들끼리 임무를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불투명하게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부모를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좀 객관성을 기하기 좀 위해서 투명하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도를 둔 건데 실제 운용은 그런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학교에서 미리 사전에 내정을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되는, 딱 맞게 지원을 경우도 하고 있죠. 무투표로 당선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많이 돼서 하던 분들이 계속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학교 측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판정이 나오고 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관련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그 무투표 당선하던 관행 다 인정이 됐었어요. 과거에 어쨌든 투표는 거치지 않았느냐 후보자가 똑같으니까 주요 투표 안 하고 또는 찬반 투표만 하고 했다. 그래서 이거 합법이다라고 계속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무투표 당선하는 거는 이제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찬반 투표도 제대로 그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찬반 투표는 위법하다는 또 판결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자녀의 이제 진로나 진학에 굉장히 좀 많은 장애들도 있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만큼 누구나 납득할 만하고 또 공정하게 이 전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납득을 못해서 이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학폭위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에 이르게 된 주요한 뭐 원인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폭위원회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판단을 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폭위 심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전문적인 이제 판사님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양쪽 당사자 변호사가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게 되는데 이 학폭위는 당일 한 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위원들이 모여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측 불러서 진술만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즉결 심판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성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그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된 결정이 많이 내려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맡으셨던 사례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학폭위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이미 다행히 그 대학에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 합격하고는 이제 상관은 없었지만 학폭위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은 그게 굉장히 억울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취소 소송을 의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랑. 그래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굉장히 손꼽히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억울하다 보니까 내가 대학 합격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받고 싶다 해서 기록에 남는 것 네, 자체가 대학에 다니면서 소송을 진행을 억울하죠. 해가지고 취소 판정을 받은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은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저는 사실 모호한 것들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 범위가 네. 좀 넓지 않나. 저도 뭐 메이저님 생각에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학교폭력 제도 이거를 예전에는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는 네. 학교에서 알아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긴 이유가 학교폭력 사건이 너무 이제 불투명하게 너무 가해자한테 유리하거나 뭐 피해자한테 유리하거나 또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학폭위로 끌고 올라오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학폭 제도가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교육 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당국에서 이 학폭위를 좀 더 올바르게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론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했다라면
그때 부모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단